이제 멸치, 꽁치 좀 문제가 많습니다. 중금속,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런 농도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미국에서는요 아예 안 나오게 하겠다,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거든요. 현명하게 이거를 좀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확실히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더 농도가 좀 높게 나오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좀 부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은 내장보다는 그냥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꿀팁은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얘기가 일상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멸치, 꽁치 딱 그것만 뭔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요새 종합적으로 좀 수산물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문제의 잘못도 아니고요, 물고기의 잘못도 아닙니다. 지금 바다가 오염돼서 나오는 그냥 결과물일 뿐인데요, 요새 지금 수산물에서 요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그건 PFAS, PFAS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미국에서는요 아예 먹는 식수에서는 이 과불화물이 아예 안 나오게 하겠다, 아예 거의 안 나올 수준으로까지 만들겠다라고 해서 규정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심각해졌을까요? 과불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화학물질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실제 등록된 화학물질만 한 4,000종이 넘어요. 이제 그만큼 다방면에 우리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요. 일반 의류에도, 방수 의류에도 쓰이고, 가죽 소파라든지 또 전자제품 만들 때도 그 안에 너무 많이 쓰여요. 당연히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폐수를 통해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당연히 거기서 자라는 생태계, 수산물들이 오염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새 수산물에서 이런 과불화물 농도가 좀 높게 나오는 게 현실이고요. 더 슬픈 현실은 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 발달한 인근에서 나온 물고기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덜 발달한 나라에서 나온 물고기들과의 그 오염도나 검출률을 따져봤을 때 진짜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이 현재 정확한 팩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 가지만 노출되진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 개 복합적으로 과불화물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구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과불화물이 동시에 노출됐을 때,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실제 갑상선암 발병률을 높인다, 갑상선암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최근에서야 밝혀졌습니다. 특히 갑상선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더 슬프게도 아까 제가 4,000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 4,000종 중에서 저게 2개밖에 없습니다. PFOA, PFOS라고 불리우는 이 두 가지 과불화물에 대해서만, 이 두 가지는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독성 결과나 현재 인체 노출된 수준을 봤을 때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4,000종이라고 그랬죠. 실제 이번에 갑상선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관심을 두고 관리했던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다른 거였습니다. 다른 거가 오히려 더 실제 더 많이 기여하더라. 그만큼 우리에게 지금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안전관리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게 또 갑상선암을 얘기했지만 다른 암과 관련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심지어 콜레스테롤, 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다 밝혀졌고요. 근데 이런 걸 왜 전 세계적으로 관리를 하냐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잘 분해가 되고 또는 잘 배출되면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근데 심각하게도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쉽게 분해도 안 되고 배설이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과불화물은요, PFOS라고 불리는 과불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 절반이 또 절반 되는데 5년? 그 절반이 또 절반 되는데 5년. 그 사이에 우린 또 새로운 과불화물을 먹게 되겠죠. 이러면서 우리 몸에서 축적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불화물이 안 나오는 거 찾는 건 정말 너무 힘들고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확실히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더 농도가 좀 높게 나오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좀 부위에 따라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최근 실험 결과를 보면 그런 내장 쪽에서 더 많이 검출된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부위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끊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명하게 이거를 좀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내장보다는 그냥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꿀팁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삶아서 탕으로 막 끓일 때가 있잖아요. 끓이게 되면 그 안에 여러 화학 성분들이 빠져나오면서 과불화물도 일부 좀 빠져나오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저감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팔 끓이는 형태로 드시되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그러니까 내장은 제외하고 살코기 위주로만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시게 되면 평소 과불화물 노출량을 확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미역국도 예를 들면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국 우리가 국물째 다 먹어야 뭔가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미역국을 드시더라도 그냥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는, 그리고 좀 소량 섭취하시는 식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제 요즘
요즘 바닷속에 또 바닷속 오염이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람 외에도 지금 중금속,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런 중금속 농도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금 식품 속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중금속, 카드뮴만 해도요, 지금 식품 속에서 검출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오염도를 보면 이런 중금속 측면에서 봐도요, 특히 중금속 중에서 카드뮴이라고 하는 발암물질 측면만 봐도 수산물이 좀 농도가 좀 높게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산물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과분함물도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고요. 중금속 오염도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페트병 생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되는 연구 결과는요,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검증이 끝났고요. 그래서 실제 많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수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수기 내에도 이제 필터가 있잖아요. 필터도 당연히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저기서 통과하는 물은 미세플라스틱이 많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기에 쓰이는 필터가 이제 보통 역삼투막이라고 하는 필터인데요. 이런 역삼투막 필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쓰이는 소재가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기계적 물성도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용에서 쓰는 그 정도 물의 압력을 가지고 막 수억 개, 수만 개가 막 미세 플라스틱 쏟아져 나오고 막 나노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일부 좀 떨어져 나오는 게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섭취해도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 이게 분해될 정도가 돼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려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쳐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정수기 필터라는 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교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수기 물 같은 경우는 적어도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종이컵에서 일반 물을 담아 먹잖아요. 근데 먹게 됐을 때 뜨거운 물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양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양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실제 뭐 해외에서 엄청나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들도 그 해외 종이컵 가지고 실험한 거고 우리나라 종이컵 가지고 실험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 아직도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 1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을 완벽하게 검출하는 어떤 사이즈나 크기나 양들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방법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마다 보면 결과 다 달라요, 사실은. 정말 천차만별로 너무 차이도 심하고요, 결과들이. 그래서 아직도 명확한 표준화된 방법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해외 실험 결과 그대로 우리나라에 대입하기는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저희가 또 자체로 실험해 봐도 나오는 양이 상대적으로 뜨거운 물에 보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확실히 적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미세 플라스틱 노출은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첫 번째, 페트병 생수물을 최대한 멀리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생수에는 무조건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페트 생수라 페트 소재라는 게 처음부터 그 모양일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이거 성형 가공을 하게 됩니다. 고온의 고압에 이게 노출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형 가공을 하는 건데 이 PET 소재 특성상 수분을 조금이라도 머금은 상태에서 고온 고압이 가해지게 되면 미세하게 조직들이 끊어져요. 그런 끊어진 물론 눈에 안 보입니다. 끊어진 상태에서 물을 담게 되면 끊어진 조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보통 이 뚜껑 딸 때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극소량이고요. 오히려 이 병 소재 자체에서 나오는 게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 생수 멀리하기가 첫 번째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정수기물을 활용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그다음 평소에 텀블러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통 정도만 텀블러,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물을 담아서 다니시면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페트병 생수를 안 마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텀블러에다가 다시 정수물 나중에 밖에 나가서 담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매장에서 주는 플라스틱 컵들 보면 여전히 제일 많이 쓰는 게 PP 소재입니다. 당연히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제품 초기부터 물을 담자마자 수억 개, 수만 개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 소재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분해 현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컵들 보면 매장에서 계속 재활용하잖아요. 계속 씻고 다시 음료 담고 계속 재활용하다 보면 오랜 시간 지나다 보면 이게 조금씩 분해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조직이 끊어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음식물들 담게 되는 과정에서 좀 떨어져 나온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머그컵이에요. 일반 머그컵에다가 음료를 받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기사가 한번 뭐가 나갔었는데요.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한 밥솥, 전기밥솥 내소질 때 거기서 이제 알루미늄 용출돼서 문제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요새는 알루미늄 소재를 기반으로 한 전기밥솥 제품이 요즘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스테인리스 기반이 제일 많고요. 스테인리스 기반에다가 거기에 다시 뭔가 코팅한다든지 불 속의 수지를 코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스테인리스 소재만 놓고 봐도요. 스테인리스 뜻이 뭐냐면 이게 녹이 잘 안 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스테인리스는 영원히 녹이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나
봤는데 꽤 오랫동안 썼다 보니 어느 순간 약간 붉은색 기운들이 좀 보이는 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약간 부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하면 부식은 일어날 수 있어서 붉은색 기운이 나올 수가 있고요. 부식될 경우에는 거기다 음식물을 담았을 때 실제로 어떤 니켈이나 크로미움 같은 것들이 용출될 수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리스가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한 소재는 맞습니다. 근데 자칫 관리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니켈, 크로미움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거 발암 물질이고 니켈은 신경에 영향을 준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항상 세척을 되게 신경 쓰셔야 되고 세척 잘 하시고 건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세척 안 하면 음식물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제품 성능이 더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산성도 높은 그런 음식들을 오래 담아놓는다든지 그런 행동도 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팅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코팅이 벗겨지게 되면 역시 스테인리스 소재가 그대로 밖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아까 같이 관리 잘못할 경우에는 이게 부식이 일어날 경우 그러면 역시 니켈, 크로미움 같은 게 용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식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식이 일어나려고 하면 적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보통 스테인리스 한 10년, 20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보통 사용하신 지 한 2, 3년 지나게 되면 그래도 항상 표면의 상태를 한번 관찰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전기밥솥을 그냥 밥솥으로만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거기다 뭐 다른 거 혹시라도 다른 뭐 산성도 높은 음식을 담아서 그걸 뭐 찌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음식물 담아서 그 다음에 씻어낼 때는 그냥 바로 최대한 빨리 씻는 겁니다. 괜히 거기에 음식물이 오랫동안 접촉이 있게 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최대한 세척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건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코팅된 소재들 워낙 많이 쓰시다 보니까요. 그런 코팅된 소재가 사실 되게 안정한 소재 맞아요. 불속의 수위가 굉장히 안정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전기밥솥에 돌리는 것만으로도 막 거기 막 엄청나게 그 코팅된 소재가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서히 보면 코팅이 언제 벗겨지잖아요. 가장 그게 벗겨지게 하는 가장 큰 주된 요인이 바로 그런 우리가 설거지할 때, 세척할 때입니다. 세척할 때 우리가 철수세미 이런 것들을 막 너무 박박 문지르다 보면 실제 점점 이게 조금씩 벗겨져요. 그러면서 결과 나중에 실제 완전히 벗겨져서 금속이 노출되는 것까지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세미로 이런 코팅 소재를 하는 거는 지양하시고 아주 부드러운 솔로 좀 문지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보통 이제 비닐 랩으로 뭐 감싸거나 그 다음에 어떤 지퍼백이라고 하잖아요. 지퍼백 다 같은 폴리에틸렌 계열을 많이 쓰고요. 근데 거기다 음식물 담은 다음에 우리가 냉동 보관할 때가 있잖아요. 그 냉동 보관하게 되는 것은 이제 얼면서 이 음식물들과 소재가 이제 접촉을 한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얼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꺼내서 바로 개봉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와서 음식물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 먹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 냉동 보관했던 거는 특히 꺼낸 다음에 일단 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동이라 하는 게 그냥 찬물에 담가만 놔도 돼요. 찬물에 담가만 놓으면 이제 해동이 되죠. 그 상태에서 지퍼백을 개봉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은 거의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삼각김밥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때 전자레인지 이제 그 상태로 전자레인지 덮여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닐을 이제 개봉하기도 하는데요. 완전히 안 나오느냐라고 질문 주신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열을 가해지고 또 마찰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왜냐면 그걸 우리가 막 보통 한 3초 정도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포장되어 있는 비닐 소재는 그 정도 돌렸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 건 아닌데 던지는 것만으로도 약간 떨어져 나온 게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을 벗긴 상태에서 돌리시는 게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분이 막 날라고 하니까 약간 좀 퍽퍽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완전히 좀 안전을 위해서는 완전히 벗겨서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포장된 거 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 완전히 개봉한 상태에서 돌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컵라면, 사발면 용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되잖아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스티로폼 느낌 나는 용기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 일반 종이를 기반으로 해서 종이컵처럼 그 안에 폴리에틸렌 소재로 코팅해 있는 두 가지 보통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런 약간 흰색 그거 같은 거 일단 전자레인지 안 돌리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미량이지만 정말 미량이긴 합니다만 잔류하고 있는 스타이렌이라는 성분이 좀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그게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량이긴 합니다만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종이컵, 종이 기반으로 안에 폴리에틸렌 돼 있는 것도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 또는 뜨거운 물 부었을 때 좀 떨어져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더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또 먹는 거에서 자꾸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뜨거운 상태에서 자꾸 마찰이고 자꾸 젓가락으로 긁을 수도 있고 음식을 짚고 하는 돌리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에서 좀 떨어져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건 팩트긴 합니다. 그래서 컵라면보다는 사실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는 그냥 끓여 드시는 거 있잖아요. 봉지라면이라고 하죠. 봉지라면 끓여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 사발면도 역시 긁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오는데 그 폴리스타이린 미세 플라스틱 많이 먹게 됐을 때 어떤 위암 자라는 속도가 더 높아지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어떤 항암제 내성까지도 일으키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드실 때는 특별히 벽면을 많이 긁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충격적인 결과 나왔는데요. 2025년입니다. 실제 어떤 연구진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 생활 제품 많이 쓰잖아요. 그 생활 제품 쓰는 것들과 어떤 치매와의 연관성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8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그중 8개 중에서 유독 그 3가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지기능 저하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밝혀냅니다. 그 3가지 제품이 바로 방향제, 구강청결제, 소독제였어요. 자, 이제 그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저 3개 제품은 이제 절대 쓰면 안 되고 나머지 마음껏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당시 제가 그 관련된 논문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그 8개 제품을 조사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8개 제품 다 사실은 다 관련성이 제가 보기엔 있어요. 있는데 8개 중에서 그 3가지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 노출 빈도가 많은 거였다라는 거죠. 그 3가지가 관련성 있는 것은 나왔는데요. 그러면 사실 그 8개 사실 다 관련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8개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공통된 화학 성분이 뭐냐면 바로 살생물제라는 겁니다. 살생물제, 그런 게 있어야지만 보존력을 높여주게 되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소독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살균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제품 보존력을 높이거나 실제 살균하기 위해서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 사용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먹거나 호흡기로 들여 마셨을 때 실제 인지기능 저하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 살생물제라고 하는 게 어떤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품의 보존력을 높여주고 이런 건데요. 예전부터 영국이나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사전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우리 농촌 지역에 농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살충제를 많이 뿌리죠. 농촌에서 당연히 많이 뿌립니다. 그럼 살충제에 많이 노출되겠죠. 아무래도 많이 들이마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노출이 많이 될수록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이나 이미 한국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유추해 봤을 때 실제로 구강청결제, 방향제, 소독제의 성분을 우리가 먹거나 많이 들이마시게 됐을 때 실제로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엔 되게 유용한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을 최소화한다기보다 잘 쓰실 때 사용법만 잘 지켜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너무 과한 노출을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구강청결제 같은 건 정말 잘 쓰면 유용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기 전에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각을 하신 다음에 보통 그 상태로 이제 주무시는 경우도 많은데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물 한번 헹궈 주시는 것이 실제 우리가 잔여물을 먹을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제 방향제인데요. 방향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곳곳에 많이 쓰잖아요. 화장실에서도 자동 분사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적어도 가정에서 쓰실 때는 그걸 쓰신다면 수시로 좀 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카메라 내버려두면 농도는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수시로 환기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구강청결제, 방향제, 소독제 이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 여성들이 좀 더 상관계가 높더라 이런 연구가 나왔었는데 근데 좀 더 후속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좀 결론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강청결제, 방향제, 소독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사용량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위생과 관련된 제품들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사용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단순 성별의 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아직까지 중론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연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집에서 많이 쓰는 게 멜라민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멜라민 수지라고도 저희는 하는데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중국집 가면 많이 나오는 그릇, 짬뽕 그릇 또는 우리가 우동하면 우동 그릇 있어요. 우동 그릇 때 자세히 보시면 되게 단단해요. 또 가볍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가게에서도 많이 애용하는 그런 플라스틱인데요. 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멜라민이 정말 너무 가볍고 단단해서 가볍고 단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볍고 너무 단단해서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게 뭐로 만드냐면 포름알데히드와 멜라민을 화학 반응을 시켜서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름알데히드가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근데 이 포름알데히드가 다 반응하면 좋은데 이 반응 안 하고 남아있는 잔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 붓게 되면 잔류하고 있는 것들이 자칫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흠집이 많이 생겼을 때 오래 사용하게 되면 흠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흠집이 많다는 거는 표면적이 많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닿는 면이 늘어나서 뜨거운 걸 담았을 때 거기 잔류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1군 발암물질을 같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식약처 권고사항으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멜라민 수지 그릇의 경우에는 좀 흠집이 많이 생기면 미련 없이 교체하라고 아예 식약처 권고사항이기도 한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단단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게 천년만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흠집이 눈에 보일 정도가 되면 그냥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고요. 제품 이게 뒷면을 바닥면을 보시면 적혀 있어요. 소재명을 반드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래서 멜라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있으면 좀 흠집이 눈에 보이면 바로 교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이제 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성을 다 안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용 방법만 잘 지키면
다 안전합니다. 딱 또 역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용법만 잘 지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사용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떤 방향제 같은 거 사용하신 집이라면 주기적으로 환기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집안의 공기는 늘 시간이 지나면 오염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에서 다 요리하시잖아요. 요리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요리할 때 발생한 수많은 유해화학 물질들이 공기에 많이 떠돌아다녀요. 유증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좀 떨어져다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제품들에서 접착제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집에 다 사용됐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휘발성 유해물들이 좀 빠져나옵니다. 그중에 포르말데히드도 있고 뭐 벤진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빠져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실내 공기는 조금씩 악화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두 번 정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환기하시는 것도 그런 오염물질을 들이마실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것들, 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습게 여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좀 슬픈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급식 종사자분들 있으시잖아요. 초중고등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10명 중에 한 3분이 다 폐 이상 소견을 받으십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계셨는데 무려 10명 중에 3명이 폐 이상 소견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결과거든요. 왜 그러시냐면 계속 하루에도 8시간씩 많은 시간을 쭉쭉 계속 안 좋은 걸 들이마시다 보니까 서서히 폐가 이상이 온 거죠. 이런 것처럼 뭐든지 유해성이라는 거는요, 독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잠깐 맡았다고 잠깐 조금 극소량 먹었다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집안에서는 무조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너무 반가웠고요. 항상 모든 거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사용법만 잘 지키면 모든 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지식한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참고하셔서 안전한 사용규칙 지키시면서 안전한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멀티비타민 제품에서 요오드 함량이 훨씬 더 많이 초과되는 약 129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었나 봐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몇 번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오드 함량이 많이 유입이 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일단 첫 번째, 미국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엔 주가 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캘리포니아 주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요. 안전과 건강, 환경에 대해서 규정이나 법 같은 게 가장 선도하는 그런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스 레인지 사용, 판매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법 제정까지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관련 업계, 가스레인지 업계에 소송을 걸었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달랐습니다. 3심 판결이 아직 안 나왔고요. 3심 판결이 만약에 통과되면 실제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가 되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가스레인지를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서도요. 가스레인지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전기레인지만 써야 되겠죠.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캘리포니아 주는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걸까요? 참고로 뉴욕주도 그렇습니다. 뉴욕주도 역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런 건 아니겠죠. 실제로 미국 화학협회에서는 어떤 입장문을 냈었냐면요.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냥 가스레인지를 그냥 켜놓기만 한 겁니다. 킨 다음에 화학 분석을 합니다. 유해한 물질이 뭐가 나오는지 분석해 봤더니 그 결과 충격적이었어요. 실제로 이산화질소가 나오고요. 이산화질소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이고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고 폐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그게 가스레인지를 켜도 나오더라. 게다가 일산화탄소도 조금씩 계속 나오더라. 보통 이런 가스불을 켜면 이산화탄소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변에 산소가 조금만 모자라져도 순간적으로 이산화탄소 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미국 화학협회에서도 이거 가스레인지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전기레인지 사용 구매를 오히려 촉구하는 그런 입장문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스레인지 켜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물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게 실제 통과되면 미국 전역으로 그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결과 다 나오고 나서 우리가 개개인이 움직이면 늦은 걸 수도 있잖아요. 유해한 물질 나오는 건 팩트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미리 조심하는 게 좋겠죠. 조심해야 될 건 첫 번째는 전기레인지를 교체하시는 게 더 낫고요. 전기레인지를 당장 교체하시기 어렵다면 반드시 요리하실 때 환기하시는 게 중요한데 보통 환기를 좀 잘못하세요. 보통 요리할 때 옆에 그냥 문 하나 살짝 열어놓고 환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해보면 유해가스 농도 낮아지는 게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2군데 이상 여셔야 돼요. 한 군데 열고 딴 데다 하나 열으셔야지만 공기 순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유해가스가 나왔을 때 농도가 확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많이 한 상태에서 요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드 하나 켜고 옆에 문 하나만 여는 것보다는, 참고로 후드 하나만 켜는 거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집집마다 후드 성능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드 켜는 거랑 옆에 하나 여는 거 정도는 좀 부족하고요. 반드시 2군데 이상 열어주셔야지만 공기순환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2군데 이상 창문 열고 문을 열고 가스레인지 켜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스레인지랑 전기레인지, 그러니까 전기레인지 중에서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게 2개 놓고 왔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전기레인지는 전자파가 나오니까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가지고 위험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위험하냐라고 봤을 때 가스레인지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파도 안 좋은 건 맞는데 가스레인지에서 나온 유해가스가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최대한 세게 좀 약하게 해서 요리 좀 천천히, 우리가 아무래도 성격이 급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풀 세기로 한 다음에 막 빨리 이제 가열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급적 좀 낮은 온도에 좀 세게 조절해서 약하게 해서 서서히 가열해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전자파라는 게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전자파 세기 확 약해져요. 그래서 너무 밀착해서 요리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서 한다든지, 이렇게 저어줘야 되는 거 아니면 단지 덮이는 과정에서는 그 앞에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가스레인지하고 비교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잖아요. 집에 다 전자레인지 집집마다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전자레인지에서도 전자파가 당연히 조금씩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또 이게 규격이 있어요. 국제 기준도 있고 어느 이상 빠져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걸 맞춘 증거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역시 조금씩 나오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가 작동 중일 때는 괜히 그 앞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떨어져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뜨거운 어떤 이슈였죠. 유명한 브랜드에서 멀티비타민 제품에서 그 요오드 함량이 잘못 기재돼서 자진 회수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밝혀낸 건 아니었고요. 그 회사에서 직접 밝혀낸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출시된 것 중에 혹시 뭐 문제된 건 없는가 자체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그 표기된 거 있잖아요. 요오드 함량 표기된 거를 보다 훨씬 더 많이 초과되는, 확인이 됐는데 약 129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진 회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먹을 때마다 내가 너무 많은 요오드를 많이 먹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큰일 나지 않아? 뭐 이런 우려가 많이 섞였던 게 사실이죠. 요오드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약처에서도 아예 권장 섭취량을 정해놨어요.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 이거는 먹어줘야 된다. 권장하고 있죠. 또 1일 상한 섭취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넘어서 안 된다. 1일 상한 섭취량.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1100 마이크로그램. 이건 넘지 마라. 정해놓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관대합니다. 240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좀 높게 1일 상한 섭취량을 정해놓죠. 그러니까 150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2400은 넘어서 안 된다. 2400 마이크로그램은 넘어서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그 멀티비타민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멀티비타민에서 129 마이크로그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살면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뭐 위험하네 마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우리 상한 섭취량 우리나라 2,400으로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 멀티비타민 하나 먹었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따지는 건 사실은 그냥 해프닝이었다라고 봅니다.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 그거는 이제 문제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정 조치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영양제 하나의 그런 해프닝보다는 우리가 요오드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요오드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나라 수산물 해조류 제품 중에서 유럽에서 몇 번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 수입 금지 조치가 됐을까요? 그 자기네가 정한 기준치가 있거든요. 식품에서 특정 요오드 함량이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기준치를 정해놨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기준치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씩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간간히 이런 일은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전체가 금지된 건 아니고요. 그냥 해당 특정 제품이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적발될 수밖에 없냐면,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식품별로 요오드에 대해서 기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역 장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역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요오드 함량이 농도가 5000ppm이 나오든 300ppm이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해외 수출하게 되면 바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들은 정한 게 20ppm입니다. 20ppm 넘는 제품은 유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유통되면 그런 것들 일반적인 섭취량을 봤을 때 그런 게 꾸준히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독일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로 요오드 함량이 지속적으로 많이 유입이 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너무 과한 섭취는 안 시키려고 유럽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까 뭐라고 했죠? 기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 해조류가요 5,000ppm 나와서 적발 대정이 있었는데요. 5,000ppm의 농도의 미역국 한 그릇을 먹게 되면 한 그릇만 먹어도 아까 우리가 정한 상한 섭취량 있죠. 2,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은 미역국 한 그릇 드셨을 때 몰라요. 왜? 정부가 관리를 안 하니까 이게 10ppm짜리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이 미역인지 5,000ppm이 있는지 여러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 그릇 먹었을 때 적정량이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과량으로 들어오게 되는 미역국을 먹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기준치 제품별로 식품별로 요오드 기준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기준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반적인 섭취량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결과는 있어요. 수유부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미역국 많이 먹잖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실제로 실험해 봤더니 뭐 갑상선 기능에 문제 생기나? 라고 이제 검사해 봤더니 문제 없더라. 이런 결과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특정 측만 이제 본 거고요. 전 연령에게 해서 막 충분히 연구가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오드만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성분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건 복합 독성이라고 하는데 복합적으로 연구는 충분히 안 됐습니다, 사실은. 과한 섭취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논문이 나왔고요. 2025년에 어떤 논문이 나오고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신문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스턴트 커피가 황반변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먹을수록 환승반변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턴트 커피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딱 뜯어서 넣어서 그냥 정수기에 뜨거운 물만 붓거나 바로 나오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인스턴트 커피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 황반변성, 정확히 따르면 건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밝혀졌는데요. 논문을 제가 천천히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도대체 인스턴트 커피가 일반 우리가 로스팅 원두 커피, 추출 커피랑 뭔 차이냐라고 봤을 때 거기서 그러는 거야. 인스턴트 커피는 더 고온에서 오래 볶으니까 아크릴아마이드, 그 다음에 최종 당화산물 이런 것들이 더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니까 눈에 안 좋다. 황반변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추정만 했어요. 당연히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지적하는 아크릴아마이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함량이 있을 때 좀 더 농도가 높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 거기 들어가는 원두가 로스팅 원두보다 실제 더 높은 건 맞아요. 실제 실험한 결과도 있고요. 한 농도가 2배 정도 높게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모든 이런 독성 물질들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우리가 한번 주문해서 드시면 거기 들어가는 원두량을 계산해 보면요. 일반 인스턴트 커피 봉지 하나 뜯어서 먹는 양과 비교해 보면 원두량이 일반 아메리카노 한 잔은 훨씬 더 많아요. 한 잔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아크릴아마이드랑 최종 당화산물의 양을 따져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이게 더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양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죠, 일반 아메리카노가.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실제 황반변성 확률이 높아진 건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식품 분석, 사람을 어떤 식품 분석할 때는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분석하면 사실은 조금 잘못된 경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종합적으로 봤었어야 돼, 그 연구진이. 그 사람의 인스턴트 커피 아메리카노냐만 따지지 말고 섭취 다른 식품군을 봤어야 되는데, 제 생각, 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인스턴트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특징이 뭘까요? 인스턴트 커피는 봉지에 뜯어서 바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편리함에 어떤 정말 최고봉이라고 봅니다. 정말 편리하잖아요. 그런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면 제 생각인데 평소에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직접 오랜 시간이 걸려서 조리해서 먹는 음식 습관은 별로 없고 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공식품을 제가 왜 그런 걸 예를 들었냐면요. 그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게 왜 생성이 되냐면 보통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게 같이 있을 때 120도 이상에 노출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아크릴아마이드나 여러 가지 다른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공식품들 이미 고온에서 조리가 된 상태에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 아크릴아마이드 함량들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섭취량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당장 감자칩, 감자튀김 이런 데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농도가 높아요,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그때 그런 거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종합적으로 봤다면 오히려 이런 커피의 상관관계보다 가공식품 섭취량과 상관관계를 봤다면 오히려 그쪽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신문기사 한번 보고 나 이제 집에 있는 맥심 커피, 봉지 커피 다 갖다 버리고 원두 추출 커피? 난 그거만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아까 제가 했죠.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이런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들 그런 것들을 고온에서 튀기다 보면 120도 이상에 노출되게 되면 그런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팝콘에서도 나오고요. 일반 전에서도 나오고요. 빵에서도 나오고요. 그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온에서 지지고 볶는 그런 음식들 섭취량을 좀 줄이시는 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티 자체는 좋은 성분 너무 많죠. 좋은 거 많은데 우리가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망이 있잖아요. 망에 이제 내용물이 들어가 있고 그걸 우리가 뜨거운 물에 이제 우려 먹는 건데요.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캐나다 연구진이 삼각망 그 티백을 너무 즐겼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본인 그 교수님이 직접 실험을 해봅니다. 그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나오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논문까지 발표했는데요. 수억 개가 나오더라. 미세 플라스틱 수억 개 나오더라. 심지어 1마이크로미터 이하 미세 플라스틱을 나노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나노플라스틱도 뭐 억 개 이상 나오더라. 티백 한 개에서 그 난리가 난 거죠. 그 연구를 발표가 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 티백 이 플라스틱 소재도 성형 가공을 해야 되겠죠. 성형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이 좀 끊어져 있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 붓게 되니까 그 조직이 떨어져 나오면서 미세 플라스틱 과량 발생하는 거거든요. 일반 종이 기반의 것도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플라스틱 코팅돼 있어요. 폴리에틸렌 소재가 코팅돼 있고요. 그것도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좀 떨어져 나오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발빠르게 또 움직여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티백망을 만듭니다. PLA라고 합니다. 폴리락틱 액시드인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죠. 이거 옥수수로부터 만든 겁니다. 생분해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했을 때, 담갔을 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는데, 생분해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최근에 나온 결과를 보면, PLA 미세 플라스틱도 우리가 먹었을 때, 바로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분해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주에서 수개월 걸려요. 그런 과정 동에서 당연히 독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그런 연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티백을 드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티백 회사 제가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테인리스 망 있죠? 이런 망에다가 봉지를 다 열어서 입을 털어요. 턴 다음에 뜨거운 물 우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미세 플라스틱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비싸지도 않은데 그걸 자주 애용하신다면 그런 티백 업계에서도 그런 거 안 만들겠죠. 그분들 오히려 그런 거 안 만들면 제조 원가가 싸집니다. 서로 윈윈이고 환경도 좋고 우리 건강도 좋고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고요. 티백망 이런 우리는 망들 다이소만 가도 저렴하게 팔거든요. 근데 다 우려서 드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장 갔을 때는 가급적이면 머그컵에 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뜨거운 거 먹을 거 많이 줘요. 근데 찬 거는 여전히 플라스틱통, 피 기반의 플라스틱통에다 주는데 그것도 사실 그냥 가급적이 머그컵에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이제 티백을 즐기신다면 가급적이면 사실 봉지를 뜯어서 스테인리스 망에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우려서 그렇게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하게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7월에 이제 충격적인 이제 기사가 발표가 되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농민일보에 어떤 기자분이 우리가 참기름 많이 먹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기름은 뭐로 만듭니까? 참깨로 만듭니다. 참깨가 국산도 당연히 있지만 수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참기름통을 한번 살펴보세요. 원산지가 나옵니다. 참깨 원산지가 다 나오는데 많아요. 미국도 있지만 중국도 있고 베트남, 인도, 에티오피아 다양한 나라에 정말 지금도 수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어떤 농민일보 기자분이 한번 실험을 한번 의뢰해 봅니다. 수입산 참깨, 미국산이었습니다. 미국산 참깨를 한번 분석을 해봐요. 이 안에 혹시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제초제 농약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더니 그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치의 19배가 넘는 글리포세이트 농약이 검출이 됐던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위험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농약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게 생식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당연히 잔류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 농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농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9배가 나온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본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했더니, 일단 첫 번째,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그 기준이 너무 관대합니다. 미국이 오히려 더 관대해요. 그쪽은 미국 하면 보통 우리가 테슬라나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농업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전체 땅의 40%가 농지예요. 미국 땅에. 그 정도로 농업이 발달한 나라고요. 그다음에 농업 수출 많이 한 나라다 보니까 제초제 같은 이런 농약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에 800배입니다. 800배 많이 써도 잔류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아무튼 그건 그들 기준인 거고요. 근데 한국에 수출할 때는 당연히 한국도 뭔가 기준이 엄격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엄격하니까 당연히 자기네들이 많이 썼던 건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의 허점을 이용합니다.
이번에 밝혀진 건데요. 식약처에서 수입산 참깨에 대해서 농약을 검사하잖아요. 수백 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그중에 글리포세이트 농약이 검사 항목에 없다라는 게 이번에 밝혀집니다. 2025년 7월에 밝혀졌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게 없다라는 게.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도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검사 안 한다는 거. 한국에 수출할 것도 역시 마음껏 뿌리고 키워서 수출한 거죠. 그랬더니 미국산 참깨에서 기준치의 19배가 되는 제초제가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거고, 그게 참깨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시중에 유통됐겠죠. 참기름 제조업체로도 갈 것이고 참기름 업체에서 그거로 짰겠죠. 그럼 그걸 우리가 기준치 이상의 글리포세이트를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 현실이고요. 이건 빨리 규정이 정비가 돼서 검사 항목에 빨리 글리포세이트가 추가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산에서 그랬으면 다른 나라에는 멀쩡했을까요? 중국, 다른 나라, 에티오피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가 글리포세이트 검사 안 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껏 뿌린 거를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빨리 우리나라의 그 법에 허점이 있었다는 거니까요. 이건 빨리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부분 다 수입산 참깨를 많이 쓰고요. 이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국산 참깨라든지 유기농 인증받은 어떤 그런 참기름들 좀 애용하시는 것이 당분간은 제일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요, 어떤 게 이제 법이 통과됐냐면요, 식용색소가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화학 구조가 복잡하고 이름도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호칭으로 불러요. 적색 1호, 식용 적색 2호, 적색 3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적색 3호, 4호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적색 3호 식용색소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지가 됐고요. 정확히 이제 공식으로 발효되는 건 2027년도부터입니다. 2027년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식용색소 3호는 쓸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색 3호 그 식용색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준치를 정해놔요. 당연히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농도를 정해놓습니다. 이 농도는 넘어가지 마라. 써도 되니까. 현재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금지를 추진하는 걸까요? 그게 수많은 결과들을 보니까 이것이 아이들한테 특히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주의력,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가 나오다 보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금지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예 금지하는 거거든요. 특정 농도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니라 아예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농도만 넘지 않으면 된다라고 현재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정 제품 무조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붉은색 색이 보이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건 그 성분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분표에다 이제 공개해야 되다 보니까 적색 3호라고 적혀 있어요. 썼으면.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들어간 것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런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자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성인들한테 미치는 또 노약자한테 미치는 그런 연구가 충분히 연구됐느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식용색소 먹지는 않거든요. 다른 성분들 같이 들어오잖아요. 다른 유해한 성분도 같이 들어오는데, 같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게 복합독성이라고 하는데, 복합독성은 충분히 연구가 안 됐습니다. 특정 문제를 일으켜서 금지하는 거라면 우리도 좀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도 법 규정에 대해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우리도 적색 3호가 들어간 것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또 섭취량은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차후에 일어날 또 어떤 추후에 밝혀질 연구 결과를 또 갑자기 독성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지식 한사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항상 저한테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안전한 사용 방법만 지키게 되면 위험한 물질의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안전한 사용 규칙 잘 지키시면서 사용 방법 잘 지키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